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주에서 주역 철학관을 하고 있는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나라 국자에 어지린자를 씁니다. 반갑습니다. 우린 모두 한국인이죠. 네. 자,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주역점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역점, 점학의 제왕, 주역점. 네. 모든 점법의 으뜸이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주역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자, 천년의 오류를 바로잡다라는 타이틀을 달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평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응용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런 제목을 단 이유는, 그 매화역수, 역수법이라고 칭할게요. 소광달 선생 이후로 매화역수란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 이전부터 존재해왔고, 그 선생도 누군가로부터 전수를 받았기 때문에 역수법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한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전해지면서, 소환 선생 이후로 이제 전해지면서 잘못 전해졌는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누락된 부분이나 잘못 그거된 부분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오류가 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바로잡고, 누락된 부분들을 보충한, 그런 작업을 했었고, 제가 알게 된 것들을 모두에게 공유하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한번 논해보고 넘어갈게요. 주역점의 완성. 주역점이 완성되려면 역수법이 있어야 됩니다. 매화역수. 그런 의미에서 매화역수, 역수법은 주역점의 도움이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주역점만 가지고, 주역 괴사만 가지고 점을 본다. 그러면 소원선 선생의 표현을 빌릴게요. 망망한 대해를 측량하는 것과 같았다. 근데 역수법을 전해받고 모든 것이 환해졌다. 네. 이거는 주역점을 해본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주역점 괴효사로만 가지고도 딱 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세밀하게까지 관측은 불가능하다는 걸 본인들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매화역수만 가지고 점을 본다? 이거 역시도 작계를 하는데 한계가 여실하다는 겁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연월일시 작계법부터 시작해서 선천수 작계법, 그러니까 선천단법, 후천단법 이걸로 작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괴를 짓는데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물론 괴상이나 수상, 물상의 통한이라면 얘가 다르겠죠. 그건 제외하고, 그렇게 하면 굳이 작계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주역점의 완성을 돕는 도움이다. 매화역수, 이 역수법은 그 두 개가 하나로 됐을 때 비로소 주역 64개 중에 63번째에 있는 수화 기재계가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는 거죠. 주역점의 완성은, 마침표는 역수법.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이번 시간, 세 번째 시간까지는 이제 주역을 관통하고 있는 그 관조 그리고 중도에 대해서 논하고, 그 다음 네 번째 시간부터 역수법 강의를 들어갈 거예요. 역수법 끝날 때 예제 풀이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역 24강의를 들어갈 겁니다. 참고하시고, 주역점의 포인트가 있어요. 주역점의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 바른 점괘를 얻는 방법과 바르게 해석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완성입니다. 근데 바른 점괘를 얻는 부분은 관조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연관이 있어요. 관조. 스스로를 본 상태에서 지켜보는. 이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세밀하게 논할 건데, 그 관조의 바탕 위에서 점괘를 얻어야 정확한 점괘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인들도 주목했던 부분이에요. 참고로 야산 이달 선생께서는 아시죠? 주역점의 대가. 일제강점기하고 해방 이후에 생존하셨던 제자들에게 주역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관법 수행을 가르치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의 장치청이라는 학자도 덕망이 두터운 것 같은데, 그분도 얼마 전부터 이제 관법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 시작했죠. 이유는 이제 수십 년간 괴를 뽑는데 어떨 때는 신뢰할 만하고 왜 어쩔 때는 신뢰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주목을 한 거죠.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관법에 대해서, 관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아마 세밀하게 논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바른 해석. 바른 해석이야, 올바른 역수법과 주역괴 효사만
인지하고 있으면, 그리고 어느 정도 관조가 발판이 돼야 돼요, 이것도. 그래야 막힘없이 응용하고 펼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례별로 능수능란하게. 예. 관조는 무조건 발판이 돼야 돼요. 바른 점괘를 넣고 바르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바른 해석도 어렵죠. 근데 이제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핵심을 전달해 드릴 거예요. 저는 주역점을 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핵심만 언급하겠습니다. 그걸 전달해 드릴 테니까 소화하는 건 여러분들 몫이죠.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주역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8개의 기본 지식은 습득하고 오셔야 돼요. 혹시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 강의를 진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8개의 기본 지식 습득하시고 5행의 상생상극, 8개의 5행, 그리고 상생상극, 그리고 10천간 12지지 정도는 12지지, 예. 그거 정도는 알고 오셔야 돼요. 그 정도는 숙지하고 오셔야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예. 물론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보시는 분들이라면 예, 알고 계시겠죠. 예. 자, 점의 단계와 등급이 있어요. 단계와 등급이 있습니다. 1단계. 우리가 흔히들 점을 치는 행위를 통해서 점괘를 얻는 방법이 있죠. 동전이나 주사위 3개를 6번 던지죠. 예. 혹 주사위 하나를 가지고 7번을 던져서 하나의 효만 억지로 동하게 하는 이런 작계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이건 하늘의 뜻을 왜곡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순수하게 왜곡함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3개를 가지고 6번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의 효가 동할 수도 있고 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 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왜곡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효만 얻는 작계법을 사람들이 쓰는 이유는 매화역수에서 태동을 한 것 같은데 거기서 시관 수를 합산해서 동요를 얻거든요. 아시겠지만 거기서 이제 거기서만 해당되는 얘기고 수천단법, 선천단법, 후천단법에서만 해당되는 얘기고 이거 점을 치는 행위를 통해서 작계를 할 때는 괴를 얻을 때는 그런 방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알아두세요. 그건 잘못된 방식이고 다음에 또 논할게요. 역수법 강의 시간에. 자, 이 첫 단계에서는 점을 치는 행위를 통해서 괴를 얻는 이 방법은 모든 방면에 두루 세밀한 것까지 적용이 가능해요. 어떠한 질문이건 상관없습니다. 네, 질문만 정확하게 던지면 하늘은 그 답을 줘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간간히 하늘이 즉답을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한 번 더 언급을 할게요. 근데 막 골싸매고 이게 왜 도대체 무슨 뜻일까? 네. 물론 자신이 공부가 미진해서 해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제 하늘이 즉답을 피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점자를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알아서는 안 되거나 혹은 비밀에 묻어두는 거죠. 그런 차원의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질문에 있어서 하늘이 무조건 그 자리에서 답을 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답을 줍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여러 번 실험이라기보다는 괴를 얻어서 내린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수많이 점괘를 뽑아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네. 그 다음 등급. 두 번째 단계. 괴를 얻는 행위를 통하지 않고 작괴를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상에 통하고 있어야 돼요. 괴상에 통하고 있어야 돼요. 수상물상에도 통하고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에요. 작괴를 하지 않고 괴를 얻는 방법.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런 방법이 있고 그 위의 단계가 보이고 들리는 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개의를 잡아내는 방법. 경물치지입니다. 경물치지. 보이고 들리는 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다가올 일을 미리 예측하는 거죠. 주역점은 뭐예요? 미래 예측 학문이거든. 점이라는 게 다 똑같아요. 인간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어쨌든 다가올 개의를 잡아낸단 말이에요. 보이고 들리는 상을 통해서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 고요한 방 안에 들어앉아 있다. 보이고 들리는 상도 없고 고요하다. 작게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아는 방법이 또 있죠. 마지막 단계입니다. 4단계. 저절로 아는 단계. 이건 만물과 소통하는 단계예요. 모든 성인들은 이 경지까지 이른 이들입니다. 이심전심의 단계입니다. 그렇게도 말해요. 이심전심. 혹시 이심전심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통한다.
누군가와 소통이 하다, 나 뜻이 같다, 이런 뜻으로만 쓰이는데 그거는 작은 의미고 좀 더 큰 의미로 보면은 만물과 소통하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석가께서 수많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연꽃을 들어 보였을 때 마하가선만이 그 뜻을 알아채고 빙그레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거는 문자와 혹은 말에 의지하지 않고 뜻으로만 전한 겁니다. 도를 전수한 과정을 나타내 보여준 하나의 사례인데, 그러니까 마하가섭도 역시 그 가섭도 제자도 성일의 반열에 그때 올라 있었다. 이심전심의 단계에 접어드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저도 이 정도의 단계까지 오르기 위해서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경물치지고 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박대성이라고 아시죠? 미네르바 사건, 2008년 9년도에 있었던. 다음 시간에도 이것도 세밀히 언급할 텐데 잠깐 논하면 그게 경물치지예요. 다가올 경제의 흐름, 세상의 흐름을 세밀하게 예측해내는 것. 물론 경물치지는 탄화 스님의 예를 들면 이제 개미들의 집단 싸움을 목격하고 6.25 동란을 예견하셨다. 즉각적으로 알아내는 경우도 있고 며칠 혹은 몇 달,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물치지의 최고봉은 나 자신을 격해서 알매 이르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한 알매 이르는 게 경물치지의 최고봉이에요. 그랬을 때 이심전심의 단계로 도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경물치지의 단계에서 의심전심의 단계로 경물치지의 극점을 다시 말해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또 관조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숙고해 보시기로 하고, 다음 강의 시간에. 자, 여기서 이야기 하나 붙이고 갈게요. 첫 강의는, 첫 시간은 짤막하게 하기로 하고, 이야기 하나. 영성의 빛이라는 게 있어요. 정신의 빛이라고도 하고, 혹은 정신의 태양이라고도 합니다. 이 개는 모든 두 가지가 있어요. 상대하는. 안이 있고 밖이 있고 정신이 있고 물질이 있고,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물질의 태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그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모를 뿐이지,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신의 태양도 존재합니다. 물질의 태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별은, 이 행성은, 이 태양계는 그 정신의 빛이 닿지 않는 영역에 있었어요. 언제까지? 2012년 동지까지. 그때를 웹봇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그 프로그램이 예측을 했죠. 종말이다. 일면으로는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종말이라고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갈라지고 다 끝장나는 그걸로만 생각하잖아요. 일면으로는 맞았어요. 일면으로는 맞는 겁니다. 종말이에요. 어둠의 종말. 계사년부터는, 13년부터는 빛이 들어가기 직전에,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에 사방이 밝아지는 시기. 어둠이 물러간 거죠. 계사년부터는. 운기가 그렇게 돼요. 드디어 갑오년이 됐을 때 14년에 빛이 들어온 겁니다. 마냥 좋을 줄만 알았지 뭐. 응? 빛이 들어오면 그냥 마냥 좋을 줄만 알았어요. 그 봉우 선생이라고 아시나요? 소설 단의 저자 봉우 권태훈 선생. 그분이 이제 청만년을 주목하셨어요. 2014년을 푸른 말의 해니까 청만년 맞죠? 주목하시면서 황백 전환을 언급하셨다고. 황인종이 득세하고 백인종이 가라앉는다. 전환이 일어난다. 그 힘의 전환이 일어난다. 근데 그걸 14년으로 못 박으신 건 아니지만 일단은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만, 아직은 아니지만 이루어집니다. 맞아나? 그건 나중에 이제도 경물치지로 내다본 미래편에서 언급을 할게요. 제가. 재밌을 겁니다. 진사성군 이야기도 나오고,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늘 아래에서 있었던 전쟁 이야기도 나오고, 신화 이야기.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나갈까 해요. 아무튼, 갑오년, 14년,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 우울증이 있었다고. 근데 공교롭게도, 사주학적으로 봤을 때도 14년부터 대한민국의 구구는 확 올라갔어야 돼요. 운기학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잘 본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예측하셨던 부분이에요. 근데 빗나가 버렸단 말이지. 근데 공교롭게도 제8자도 14년에 대운이 바뀌면서 아주 좋은 길대운이 들어와요. 저는 모든 포커스를 그때 맞추고 살았습니다. 2009년부터 그때까지 막 농사 지으면서 낙향해가지고 주위에 막 큰소리 쳐놓고
보기 좋게 빗나갔죠.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충격, 멍한 상태로 한 1년을 보냈어요. 네, 뭐가 잘못됐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주역점은 사이드였고 사주를 중심에 놨었거든요. 네? 물론 경물치지로 대관절을 잡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이거 자세하게 얘기 드릴게. 경물치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선입견을 버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깨지는 경험을 하고 잘못 봤냐? 아니야. 잘못 본 게 아니에요. 깨지는 경험을 하고 사이드로 밀었어요. 사주를. 그 뒤로는 사주를 보지 않습니다. 주역점을 가운데로 갖고 왔어요. 왜? 주역점이 점악의 제왕이라는 걸 나는 그때 알게 됐거든. 네. 알게 됐어요. 점악의 제왕이구나, 이게. 점악이 으뜸이다. 주역점이. 단, 역수법이 동원됐을 때에 한해서. 아무튼 빛이 들어오니까 마냥 좋을 줄만 알았는데 명현 반응을 생각 못했던 거예요. 물론 생각은 했어요. 그게 첫 판부터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지. 많은 선인들이. 그게 지하방에 곰팡이균이 막 득식을 하고 탁하고 습하고 물기 젖어 있고 막 이런 방 안에 빛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습한 동굴에. 예? 보이지는 않지만 난리가 납니다. 그 내면에서는. 우성치고 막 사라지지 않으려고 기운들이, 좋은 기운들이 막 번식하겠죠.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이제 그 안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들 세상이었거든. 암흑의 세상이었는데 이제 빛이 들어오니까 난리가 난 거라. 그 면연 반응의 과정을 여러분들은 30년을 겪게 됩니다. 2014년부터 43년까지. 2044년부터는 새로운 상원갑자의 도래예요. 완전 새로운 시대입니다. 가보시면 알아요. 여러 군데에서 들었던 것들을 모조리 보게 될 거예요. 예언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리랑 고개를 넘고 계신 거예요. 막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기운 내세요.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2038년 9년쯤이면 정상에 오르게 될 겁니다. 시간 금방 가요. 정상에 오르면 그 너머 세계가 내다보일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물론 경물치지로 내다본 미래편에서 또 언급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기억해 두십시오. 믿지는 마시고 믿음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기억만 해두세요.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었구나 하고. 네. 자, 주역의 존재 이유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예요. 이런 것들을 논하는 이유가 점학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주역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게. 주역의 존재 이유. 네. 주역 문자만 가지고 막 들고 파갖고 성인의 반야에 들어가겠다. 깨달음을 얻겠다. 백천날을 해보시라. 되는가. 공자처럼 이르기 위해서는 위편 3절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반성이 필수적이죠. 다른 말로 반성이라고 할게요. 반조를. 돌이킬 반에 살필성. 돌이켜 살피다. 나 자신을. 그걸 발판에 깔고 주역을 탐구해야 공자의 경지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관조 없이, 반성 없이는, 반성이라는 건 혹시 지나는 것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그건 반성의 겉뜻이고 반성의 속뜻은 실시간으로 지금 여기에서 늘 살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게 반성이에요. 참된. 네. 그게 관조고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음 시간은 주역점을 공부하시는 주역을 공부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